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토믹의 목소리로 2021년을 문을 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잘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뒷방 상영관의 라인. 아토믹, 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2021년 잘 맞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녹음날 기준으로 어제가 1월 1일이었죠. 오늘이 이제 1월 2일인데 2021년의 둘째 날인데 저는 어제 뭘 했냐면 제가 좀 방송에서 종종 뭐 샤이니나 NCT 이런 가수들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또 SM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아티스트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 SM 타운의 콘서트가 무료로 중계가 됐어요. 한 4시간 정도.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봤고 1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이제 그 연시 친구들 중에 또 같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카톡으로 열심히 떠들면서 콘서트를 봤더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거 보고 그냥 뭐 떡국도 먹고 그러면서 지낸 것 같은데 되게 재밌었어요. 배는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었지만 SM 콘서트를 같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맞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얘기하면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되게 새해를 다 따로따로 맞게 된 것 같아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족 몇 명만 만나고 친구들은 만나지 못하는 새해였는데 근데 다른 만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시에서는 한 친구가 디제잉 파티를 줌으로 개최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청곡을 받아서 연습도 하고 뭐 세트리스트도 꾸리고 해서 각자가 각자의 집에서 뭐 와인이나 하이볼, 맥주 이런 걸 준비하고 줌으로 음악을 같이 듣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재밌었어요. 그 줌에서 하는 파티인데도 되게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 파티를 같이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 집에 있는 건데도. 그래서 그런 파티가 있어서 연말 분위기를 좀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복작복작한 사람들 느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같이 줌 디제잉 파티? 그거를 같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틀어놓고 뭐 딴 일 하면서 약간 BGM 틀어놓듯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노래가 신나는 노래들이기도 하고 막 친구들이랑 또 채팅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재밌어서 딴 걸 못 하겠더라고요. 노래도 재밌게 듣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해서 엄청 즐겁게 잠에 들었어요, 그날. 맞아. 또 2021년을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네, 2020년이? 작년에 그냥 요즘에 자기 전에 되게 생각이 많아져서 막 생각이 떠오르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21년의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심고 기르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서 기르는 것처럼 그냥 되게 차근차근 2021년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2021년에 마음가짐? 그런 말 같은 걸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임은 어떻게 지냈어요? 되게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 계속 잘 보지 못하고 지내니까 그런 마음들을
편지로나 아니면 뭐 연락으로나 아니면 그냥 혼자 삼켜내는 것으로 대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마지막 2020년의 마지막 날과 2021년의 첫날의 달이 너무 환하고 신기하고 예뻤던 것이 일단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수박이라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다라는 시집이 있는데 이 계절이랑도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시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좋아요. 제목은 시집과 같은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다입니다. 눈이 내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춤추며 내리는 눈송이에 서투른 창이라도 겨눌 것인가? 아니면 어린 나무를 감싸 안고 내가 눈을 맞을 것인가? 저녁 정원을 막대를 들고 다닌다. 도우려고. 그저 막대로 두드려주거나 가지 끝을 당겨준다. 사과나무가 휘어졌다가 돌아와 설 때는 온 몸에 눈을 맞는다. 얼마나 당당한가, 어린 나무들은. 바람 아니면 어디에도 굽힌 적이 없다. 바람과의 어울림도 짜릿한 놀이일 뿐이다. 열매를 맺어본 나무들은 한아름 눈을 안고 있다. 안고 있다는 생각도 없이. 네. 시인이 누구예요? 올라브 하우게라는 시인입니다. 책 뒤에 적혀있는 시인에 대한 소개도 읽어드릴까요? 네. 네. 하우게는 줄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는 작은 스푼으로 마치 간호사가 약을 주듯 먹여준다. 그는 옛날 방식으로 죽었다. 어떤 병증도 없었다. 단지 열흘 동안 먹지 않았다. 슬픔과 감사로 가득했던 장례식은 어린 하우게가 세례받은 계곡 아래 성당에서 있었다. 말이 끄는 수레가 그의 몸을 싣고 산으로 올라갔다. 작은 망아지가 어미말과 관을 따라 내내 행복하게 뛰어갔다. 예상치 못한 글이네요. 올라브 하우게는 1908년에 노르웨이 울빅에서 태어나서 1994년까지 살았대요. 과수원 농부로 평생 일했는데 거의 독학으로 배운 언어들로 시를 읽고 번역을 하고 오,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읽어보고 싶어요. 맨 앞장에 수박이 편지를 남겨줬는데 정말 수박씨 보고 싶네요. 그러게 그쵸. 본지 진짜 오래됐어. 수박은 잘 지내고 있답니다. 다행이네요. 조만간 볼 수 있기를. 음. 네, 그러면 홍보 타임이죠? 네. 네, 홍보는 우리 오늘 제가 할게요. 맞아요. 뒷방상영관에는 인스타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나 좋았던 장면과 대사 등을 제가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 프로필에 보시면 에스크드 주소가 있어요. 에스크드를 통해서는 익명으로 하고 싶으신 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인스타 댓글과 DM, 팟빵 댓글, 이메일 등 모두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팟빵의 댓글이랑 또 오늘 제가 1월 상영자 글을 인스타에 올렸더니 거기에 또 댓글이 하나씩 달렸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일단 팟빵 댓글은 이제 저번 주에 저랑 배가 했던 고스트 스토리에 댓글이 달렸는데 뜨거운 춤님이 달아주셨어요. 원래 이 고스트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영화라 기대를 했는데 요새 저희가 줌으로 녹음하느라 음질 때문에 조금 진입장벽이 있으셨대요. 그래도 통화하는 기본으로 끝까지 잘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오디오가 빌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저희가 만나서
녹음을 할 때도 좀 생각하거나 아니면 말을 서로 기다리느라 그러는데 줌으로 하면은 이게 말을 누가 할지 더 좀 예상이 안 가서 더 기다리다 보니까 요새 좀 더 그런 정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조금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3명, 4명이서 하던 그런 북적북적한 분위기의 뒷방상영관이 그리워서 종종 18년, 19년도 방송도 들어주시고 있대요. 그리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라면서 인사도 남겨주셨습니다. 되게 이렇게 긴 피드백과 또 옛날 방송까지 찾아서 들어주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놀랐어요, 저희가. 그래서 뜨거운 춤님도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이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셨길 바라고, 또 이제 오늘 올린 그 1월 상영작 글에는 현진 115님이 와 나의 문어 선생님 그리고 스캐너 다클리 이렇게 느낌표를 왕창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영화인가 봐요. 취향을 저격한 거에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오늘은 이제 그래서 나의 문어 선생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라디오 같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아토믹의 사연 소개 기대하겠습니다. 와, 많이 보내주세요. 항상 이렇게 들어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 감사한 마음을 안고 오늘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영화는 뒷방상영관의 118번째 상영작, 2021년의 첫 번째 상영작입니다. 나의 문어 선생님이죠. 네. 다큐멘터리 영화고, 원래 영화 감독이었던 크레이그 포스터라는 분께서 문어와의 연대를 갖게 된 그 내용이 담겨있는 영화인데, 피파 웨리츠와 제임스 리드 감독님의 영화입니다. 이번 영화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뭔가 환경이나 자연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나의 문어 선생님은 보지는 않은 상태였고 근데 이게 또 환경 문제는 아닌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연에 관한 다큐멘터리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문어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문어에 대해서 되게 찾아보고 이랬던 때가 있어서 좀 이 영화도 계속 봐야지 했다가 이번 기회로 제대로 보고 문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더 찾아봤던 것 같아요. 왜 문어를 좋아하게 됐어요? 왜 좋아해요? 문어가 엄청 신기한 동물이에요. 여기 다큐멘터리에서도 막 그런 카모플라주 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막 그거 외에도 사냥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제가 처음 관심 갖게 된 거는 그냥 어쩌다가 테드 영상 중에 이제 그 문어와 뭐 오징어 같은 그런 연체동물들의 카모플라주에 관한 영상을 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색깔도 변하지만 텍스처라 해야 되나? 몸에 이렇게 뾰족뾰족 돌기가 올라오게도 변하고 이런 식으로 몸의 모양까지 변화시킨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서 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게. 그러고 보니까 문어가 그렇게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고양이랑도 비슷하네요. 고양이도 되게 유연하죠. 척추뼈가 되게 많대요.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짤들이 있는데 고양이는 사실 액체였다라는 그쵸. 모든 컵과 그릇과 모든 형태의 동물들의 모양을 맞추는 고양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건 아토믹 씨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게 생각나서. 저도 원래 주변에서 하도 이 영화에 대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잖아요. 영화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관심이 마침 있던 차에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환경과 동물권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신 배 씨와 함께 저희 셋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가 감독님이 등장하시는데 이 영화의 실제 감독님들은 또 다른 분들이죠. 아토믹 씨. 여기 이제 피파 에리치랑 감독님이랑 제임스 리드랑 감독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피파 에리치 감독님은 남아공에서 활동하시고 있고 또 환경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하신다 그래요. 근데 크레이그 포스터 님과는 원래 서로 알던 사이였는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들고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임스 리드라는 영국의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합류를 하면서 좀 더 영화의 객관적인 시각을 부여를 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 감독으로는 로저 호록스라는 분이 이제 촬영 감독을 맡으셨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의 지구, 블루 플래닛 되게 유명한 환경 자연 다큐멘터리의 환경 감독으로도 참여를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프로덕션 매니저인 스워티 님도 크레이그 포스터의 아내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다큐멘터리 필름메이커이면서 또 환경 보호 활동가이면서 환경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 처음에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2010년이 발단이었는데 2010년에 이제 그 영화 초반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크레이그 포스터 씨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계속 해오시다가 너무 극심한 번아웃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지 하다가 내가 자연과 깊은 연대를 가지고 싶다. 그게 지금 나한테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그거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강렬해져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영화에도 나온 케이프타운 근처의 펄스베이에 있는 그 다시마 숲의 그 굉장히 차가운 바닷속인데 거기를 매일매일 10년 동안 들어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셨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게 2010년이었고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거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문어 선생님과 우연히 조우를 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흘러 10년이 지난 지금 저희의 눈앞에 펼쳐지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또 몇 가지 트리비아들이 있죠, 아토믹 씨. 이 문어와의 일이 되게 예전에 그러니까 찍었던 때를 기준으로 거의 10년 전에 있던 일이지만 그 크레이그 포스터님이 되게 사진이랑 각종 자료들을 엄청 많이 모아놓아서 오히려 그거를 정리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그 다시마 숲에 있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문어와 크레이그 포스터의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이 되어서 좀 더 깊은 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시는 크레이그 포스터도 그렇고 이 영화를 같이 만들게 된 감독님들과 프로듀서분들과 프로덕션 매니저분들과 다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었는데 영화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시체인지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배 씨? 네, 실제로 이 영화 말미에 나오는 The Sea Change 프로젝트를 크레이그 포스터 씨가 주요 인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목적은 아프리카 남서부 해안에 있는 이 다시마 숲이 정말 아름답고 보호해야 하는 곳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곳에 이름을 알리고 이곳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다이버들 그리고 미디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흥미로운 거는 이 다시마 숲에서 관찰하고 또 새로운 걸 보면서 새로운 새우를 발견을 하게 됐대요. 새로운 종류의 새우 세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되고 학술명도 직접 붙이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세상에 우리가 전혀 관찰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모르는 자연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신기했던 게 사실 내가 모르는 게 뭔가 있다는 걸 아는 거면 정말 많은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공부를 해봐도 내가 이 문제를 모른다고 하는 거면 그만큼 내가 엄청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것들을 다 제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내가 모르는 건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맞아요. 진짜 아토믹 씨 말대로 새로운 새우를 발견하게 된 거는 정말 많은 종들을 봐왔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면서 관찰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그 엄청난 열정과 사랑과 연구와 헌신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인지 배 씨의 목소리로 줄거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라임 씨가 거의 줄거리를 말해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만 이해해도 좋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 다큐멘터리 감독인 크레이그 포스터는 과도한 일에서 온 번아웃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인 아프리카 남서쪽 해안의 다시마 숲으로 매일 다이빙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닷속에서 매일같이 다이빙을 하면서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이 알아가던 와중에 어느 날 문어를 만나게 됩니다. 온갖 조개 껍데기를 모아서 몸을 보호하던 문어를 보고 난 후 포스터는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문어를 관찰하고 더 알아가고 문어와 교감하며 자기 자신이 자연의 낯선 방문자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네, 이런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토믹 씨, 어떤 장면이 가장 좋았는지 저희 다시 보기 코너에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일단 완전 초반에 이제 다이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제 다이빙하고 바다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 다시마 숲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막 수면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도 보이고 다양한 뭐 물고기, 해파리 이런 생명체들도 보이고 그리고 그 다시마라는 게 되게 우리는 항상 잘린 것만 보거나 아니면 뭐 바닷가에서도 그런 해조류 같은 거를 봐도 이렇게 일부분만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다시마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냥 나뭇잎이 물속에 떠다니듯이 그렇게 생겼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나무처럼 열대림처럼 그런 숲을 정말 이루는 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들어가면서 그 크레이그 포스터가 했던 말이 물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릴렉스가 된다 그러면서 다른 행성에 온 것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몇 번 해보면서 할 때마다 느꼈던 게 되게 내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들어가면 뭔가 그 수면이라는 거를 넘어가는 순간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세계가 여기 있다는 게 항상 신기했어서 이 말이 엄청 공감됐어요. 그리고 다이빙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저도 아토믹 씨와 다이빙을 몇 번 해봤고 또 다른 곳에서도 해봤는데 정말 다이빙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크레이그 포스터 씨가. 저도 정말 바닷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평화로움을 느끼고
뭐 많이들 스쿠버 다이빙이 익스트림 스포츠라고도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 사실상 물에 들어가면 엄청 평화롭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평화로움을 느끼러 다시 바다에 가고 싶었고 또 제가 흥미로웠던 장면은 문어랑 처음으로 컨택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발견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문어와 손을 접촉을 했을 때, 그리고 문어 또 여러 번 접촉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때 크레이그 포스터가 문어의 눈을 보려고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되게 궁금한 점이, 사람들이 동물과 교감을 할 때 눈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왜 보려고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전에 어떤 전시에서 엘리의 눈이라는 영상 작품을 본 적도 있는데 그 작품에서 뭔가 나와 다른 존재 사이에 어떤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게 눈이었다라는 식의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 작품에서. 그래서 많은 반려동물 강아지들의 이름과 눈 사진을 계속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도 떠오르고, 왜 눈을 보려고 하지? 나도 눈을 보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눈이 영혼의 창이라서. 그렇긴 하죠. 뭔가 뭐 사람끼리도 그렇고, 문어나 동물한테도 그렇고, 이 상대가 나를 보고 있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뭔가 특히 말이 안 통하는, 말로 뭔가 할 수 없는 사이에서 더. 맞아요. 그래서 눈을 자꾸 보고 싶은 게 아닐까요? 눈이 진짜 영혼의 창이란 말이 되게 설명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눈을 보면 다른 데를 보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눈을 함부로 쳐다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것도 몇 번 말한 적 있긴 한데, 좀 반대 상황으로 상대방이 제 눈을 보면 좀 그래요. 되게 부끄럽다 그래야 되나? 뭔가 막 좀 어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내 속을 함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느낌? 뭔가 나는 아직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는데 당신 이렇게 막 들어오면 안 돼. 약간 그런. 뭔가 그런 것보다는 보여줘도 될까? 보여줬는데 싫어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저는 앞에 제가 말한 것도 있고 방금 아토믹이 말한 그런 감정도 있어서 맞아. 네. 그래서 그냥 막 다 보여줘도 되는 사람들이나 이제는 정말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문어와 내 사이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 같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그러니까 장벽이 없이 서로의 속과 속을 그냥 이렇게 바다에 퐁당 빠지듯이 나도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고 나도 기꺼이 그 사람의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 들 때는 눈을 정말 깊이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라임의 다시 보기 장면은 어떤 거예요? 영화가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이 포스터 씨께서 문어님을 만나게 된 계기이기도 했던 인생에 정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와서 되게 중요한 어떤 삶의 목표 같은 것들이 다 조각조각 나고 방향을 완전히 잃은 것 같고 자기 주변의 모든 환경과 가족과의 그런 어떤 커넥션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쩌면 그 Nature's Calling? 그러니까 자연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부름을 받고 마음을 먹게 된 거잖아요. 바다에 매일매일 들어가야겠다고. 네. 근데 그 상실감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이 영화 속에서는 포스터 씨의 시선 끝에 그 바다에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져서 흡수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네, 빗방울이 나의 어쩌면 뭐 나의 눈물일 수도 있고 자연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냥 내 모든 어떤 존재의 목표나 존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흩어져서 갈 길을 모르겠는 그런 어떤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다 바다로 떨어져서 흡수되고 있는 그 모습이 너가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든지 간에 결국에 너가 돌아가게 될 근원, 너를 부르고 있는 어떤 그 근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원래 막 슬플 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슬플 때 슬픈 노래 듣거나 슬플 때 슬픈 영화 보거나 그러면 오히려 뭔가 더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냥 너가 어떤 시기에 있든 그 모든 빗방울들을 자연이 바다가 다 안아줘서 내가 그것과 하나 됨으로써 다시 뭔가 그 이전과 빗방울을 만들어낸 내가 가지고 있던 구름과는 다른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포스터 씨가 이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몸이 적응을 하고 두렵고 차갑고 이렇지만 몸이 적응을 하고 이러면서 딱 그 순간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이 괜찮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오고 약 10분, 15분 동안 정말 아름다운 시간의 어떤 창을 얻게 된다라는 그 표현과 그 추위가 내 몸의 모든 그 뇌를 깨우고 내 모든 몸의 감각을 깨워서 몸의 그 모든 몸 전체가 살아있게 된다? 깨어나게 된다라는 그 느낌이 어떡해. 저는 아토믹스랑 베시처럼 아직 제 몸의 감각으로 느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언젠가 그런 거를 느껴봤으면 싶고, 제가 포스터 씨와 같은 방식은 아니었더라도 다른 어떤 삶의 순간들에서 그런 감각을 느꼈던 순간들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원래 다이빙을 할 때 수트를 입잖아요. 웨트수트를 입는데 안 입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 크레이그 포스터 씨가 본능적으로 수트 없이 다이빙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고 말을 하는데, 뭔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나와 자연 사이에 어떤 장벽 없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자연을 마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라임 씨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저도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장면은 저도 초반부에 있는 장면인데, 어, 이분이 원래 촬영 감독이었다가 촬영 일 자체에 번아웃이 와서 카메라도 보는 게 싫고 편집실 보는 것도 싫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이 촬영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일 자체가 싫어진 거는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잊어버렸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바닷속에서 매일같이 다이빙을 하면서 어느 날 촬영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샘솟았다고 영화에서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던 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 외적에 있는 일들, 부담 때문에 좋아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거나 더 이상 그걸 못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을 뭔가 그 자연 속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신기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서 그 모습이 좋았어요. 맞아요. 지금 아토믹시 배경에 키키 고양이도 보이는데 맞죠? 네, 맞아요. 마녀배달부 키키도 생각났던 게 키키도 번아웃 되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맞아. 날지 못하게 되고 음. 그때 화가를 만나잖아요. 네. 화가가 키키한테 그때 해줬던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네.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산책하기도 하고 다시 그 마음이 기운이 새롭게 생길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천천히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나에게, 나의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신기한 게 저는 이 나의 문어 선생님 보면서 계속 되게 지브리 애니메이션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약간 서사도 굉장히 서사가 완벽하고 그리고 음악도 뭔가 그런 스트링 많이 쓰고 되게 그냥 음악 자체도 좋았는데 특히 제가 좋았던 장면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문어랑 계속 터치하는 장면이 총 3번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다 좋긴 했거든요. 근데 제일 좋아했던 거는 두 번째 그 컨택인데 아까 첫 번째 컨택은 배가 말했잖아요. 처음 이제 손 잡았을 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손을 잡았지만 그 크레이그 포스터가 숨을 쉬러 올라가기 위해서 그 문어의 팔을 떼어내고 올라갔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도 문어가 손을 잡았는데 그때는 같이 수면으로 올라가는데 그 장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같이 올라간다는 게. 그리고 그때 음악도 막 되게 아련한 느낌도 들고 뭔가 가슴이 되게 두근두근해지는 그런 음악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왠지 모르게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생각났어요. 뭔가 특정 애니메이션과 닮았다 이건 아닌데 되게 두근두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진짜 한편의 영화 같은 서사로 실제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영화에서도 바닷속을 매일매일 관찰해야만 들리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정말 그 이야기들을 매일매일의 관찰과 관심으로 이끌어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루하루의 조각들을 엄청난 사랑과 열정으로 모아서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엮어내는 것도 가능했던 것 같고. 우리 컨택트 하는 얘기 나왔잖아요. 컨택트 하기 전에 그냥 정말 최초로 두 존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두 존재가 마주했을 때 그냥 알았다라고 할 때. 나는 그냥 그 아이를 딱 그 존재를 보는 순간 무언가 특별하다. 무언가 배울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매일매일 보러 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그 순간, 그 운명적인 그 느낌을
그 직감을 저는 제가 너무 믿는 것이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비단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마주하는 어떤 인간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정말 저희한테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바닷속에 낯선 마치 외계인 같지만 알면 알수록 친근한 그 생명체, 신비로운 생명체와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게 음, 참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처음 봤을 때 느끼는 그 감정? 그런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을 한 번에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한 번에 그걸 완전히 믿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데, 근데 그 믿는 걸 따라가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매일같이 문어를 보러 나가야겠다라는 결심이 그 뒤에 이어졌는데, 근데 그 결심과 매일같이 나가는 그 행위들, 그 반복들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이야기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 뒤에 포스터 씨도 말했지만 그 매일매일 가는 게 어쩌면 어떤 집착과도 같았지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 매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게. 근데 그 매일의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는 그 숲이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그 3차원의 숲, 그냥 내가 위에서 뛰어들면 내가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이 유영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 숲속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 놀랍고 그 하나하나의 생명체들 하며 그리고 그 문어 씨에 대한 그리움하며 그게 너무 뭐랄까 나를 넘어서는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서 그냥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각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 불가항력적인 이끌림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이분이 이 제목도 문어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 문어를 봤을 때 뭔가 스페셜한 거를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심지어 자기가 되게 문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배움에 굉장히 열정이 있고 열려 있다는 게 되게 뭔가 부럽다 해야 되나? 뭐 그런 에너지도 부럽고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그런 자세가. 이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경이로운 경험인데 정말 이분이 말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나에게 컨택트 했을 때 정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아이와 연대를 쌓아가면서 그리고 그 경계, 바운더리가 사라지면서 그냥 정말 순수한 그 존재의 놀라움만이 남게 됐을 때 그 정말 그 느낌이 너무 너무 알 것 같거든요. 그게 이분은 문어와 그랬지만 다른 어떤 살아있는 존재들과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있으니까 정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런 감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저는 항상 제가 동물을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친구들을 되게 하지만 뭔가 한 번도 저의 어떤 반려동물로 같이 오래 살아본 적은 없어서
동물과 이렇게 깊은 연대를 나누어 본 경험이 제 삶에서는 아직 없었어가지고 이런 관계를 지켜본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도 되게 새로운 어떤 차원의 눈? 음. 감각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말미에 이분이 배우게 된 것, 문어 선생님한테, 그리고 바다에서 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된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 일단은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걸 배웠고, 또 바다에 있는 삶,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유약하다는 것, 인간 자신도 유약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유약함 자체로는 그냥 유약한 거지, 뭐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약함 때문에 모든 모든 존재들이 소중하다는 걸 느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게 되게 좋았어요. 그, 그 사실을, 유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그래도 호기심 있게, 자연의 존재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매일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 나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도 되게 관찰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태도가 되게 좋았어요. 이 사람이 배운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인터뷰에서 읽은 건데, 이거는 그 피파에리치 감독 인터뷰인데, 그 모든 생물이 다 유약하고, 그래서 또 다 모두가 소중하단 말을 했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 파자마 상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이제 문어의 천적이고, 또 결국 문어가 죽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는 되게 무섭고, 아니면 좀 나쁜 존재처럼 나오잖아요. 어떤 악당 같은 존재처럼 영화 속에. 근데 이제 맨 마지막쯤에 가면은 그 새끼 상어가 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를 일부러 넣었는데 그게 문어에게 상어는 천적이긴 하지만 똑같이 상어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장면을 일부러 넣었다고 해요. 맞아. 그래서 이 포스터 씨께서 영화 마지막에 이제 아들과 자연의 어떤 놀라운 비밀들을 자신이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정말 자연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나서야 자연이 한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드러움인데 그 부드러움을 갖추게 되어가는 과정,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나만이 아니라 당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고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고 그 죽음이 또 탄생으로 이어지는 그 끝없는 순환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전체가 포스터 씨가 이 다시마 숲이 하나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게 살아 숨쉬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주변의 나무와 산과 하늘과 바다와 이 지구, 이 행성, 우리가 모르는 행성들과 우리가 모르는 은하수, 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게 연약해서 그토록 놀라울 만큼 견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근데 그 야생이라는 와일드를 통해서 이제 젠틀리스를 배운다. 약간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와일드라는 표현도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중심적인 표현이란 생각이 들더라고. 이 얘기를 리허설 때 들으면서 와일드가 정말 와일드한가? 이런 생각? 맞아요. 자연에는 와일드함과 젠틀리스가 다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부드러움이라는 태도? 그거는 뭔가 나와 다른 대상을 대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대상, 인간 포함해서 뭐 여러 대상들을 대할 때 그때 가지게 되어야 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 맞아. 맞아요. 인간은 너무 본인만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자연 속에서 많은 것들이 진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정말 하나 발견하면 또 다른 게 보이고 또 이 동물을 보면 또 다른 동물이 보이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그랬듯이. 그런 것처럼 그런 생태계, 연결망을 확인하면서 나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나는 어떻게 이 존재들을 대해야 하는지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손님이 아니라 부분으로. 네.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손님이 아니고 부분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말일까요? 사실 이분이 아웃사이더, 자연에서 아웃사이더라고 느꼈던 순간이 이전에 다큐멘터리 찍을 때 칼라하리에서 트래커를 뭐라고 하죠? 정확한 용어가 마스터 트래커였던 것 같아요. 마스터 트래커 분들을 찍은 다큐멘터리에서 그분들이 진짜 모든 온몸으로 자연과 하나가 돼서 그 동물들의 흔적을 쫓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내가 자연 밖에 있구나? 라는 느낌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과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많이들 도시에 살면 자연 속에 있다는 걸 잊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대할 때 내가 그 일부가 아니라 뭔가 나와 분리된 세계, 분리된 세상이라는 생각을 그냥 살면서 의식 없이 그냥 분리됐다는 의식조차 없이 그냥 살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먼저 깨닫고 자연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의미인 것 같아요. 타인에게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것이 인간이든 생명체든 아니면 무생물이든 내가 아닌 것들에는 굉장히 쉽게 무감각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대상의 감각, 기억, 경험, 생각, 마음, 감정을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대상이 나라면 전체가 하나이고 그 대상도 나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계가 사라질 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생각 수준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때는 확실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경험, 어떤 상황에서든 내 몸으로 직접 감각하는 그것과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문어 씨가 끝끝내 떠나게 된 그 빈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매일매일 찾아가서 그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쬐끄만한 그 문어 새끼들이 손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같이 뭔가 또 하나의 교감을 나누는 것 같은 그 장면에서도 되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그 존재를 통해서도 문어 씨를 느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존재들이 행여 그게 물리적으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곳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남게 되는 것 같고 이어지는 것 같고 그건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지 않을까. 아까 지브리 영화 같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디즈니 영화 같기도 했는데 문어 씨가 물고기들이랑 노는 그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어. 뭔가 디즈니에서 나올 법한 거는 그냥 그거는 애니메이션이고 영화니까 뭔가 되게 그냥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는 토이스토리나 그런 것들도 그냥 되게 이거는 영화니까 이렇게 보는데 정말 거기서는 실제로 그 문어 씨가 자기 몸을 이렇게 손을 발이라고 해야 되나? 손이라고 해야 돼요? 발이라고 해야 돼요? 보통 팔이라고 한대요. 팔을 뻗어서 그 물고기들이랑 노는 장면이 되게 비현실적인데 뭔가 되게 마음 한구석이 막 간질간질하면서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자연과 문어와 바다와 하늘과 인간과 별과 모든 것 것이 사과 별씨. 하늘과 사람과 별것이 모든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코너에서는 자유 코너, 영화에 따라 다른 코너에서는 우리가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배 씨, 자연과 연결돼 본 적 있어요? 사실 2020년이 갔잖아요. 근데 2020년을 돌아보면서 거의 매달 있었던 기후 변화에 뭐랄까 영향들을 달별로 정리해 놓은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그걸 읽으니까 뭔가 제가 뉴스로만 접했던 그런 자연재해들, 실제로는 기후 변화의 영향들을 엄청 쉽게 까먹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작년에 호주에서 엄청 큰 산불이 있었고, 사진으로만 봤지만, 하루가 지났는데 산불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했었고, 또 여름에는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큰 비가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이례적인 폭우라고들 하지만, 근데 그게 사실 기후변화의 증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재를 입었는데, 그것도 뭔가 정부에서 제대로 책임져 주지도 않고, 나도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쉽게 까먹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뭔가 생각할수록 되게 우울한 거예요. 이런 소식들에 내가 분리되어서 살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연과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자연과 연결돼 있다는 걸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또 지난해 많은 사건들을 더 돌아보면서 그런 걸 더 느꼈어요. 너무 쉽게 까먹는다는 거에 충격을 받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후변화의 증상을 뭔가 살에 와닿게 느끼지 않는 곳에서 살다 보면 그냥 진짜 머리로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머리로만 아는 거 근데 자체로도 중요하니까 그걸 더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 저도 저희 아빠가 이제 무주 쪽에서 계시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농사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텃밭이라 하긴 좀 크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작물을 뭐 배추, 고추, 오이, 뭐 옥수수 이런 거 막 키우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작물을 키우는 거는 기후가 엄청 온도, 뭐 강수량, 강우량 이런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서울에 살면서는 또 요새는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게 되니까 되게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집이라는 이 뭐라고 온실 같은 네. 곳에만 있는 건데, 근데 아빠랑 말할 때 보면은 이제 뭐 올해는 뭐 온도가 어째서 이게 되게 늦게 한 2주 정도 뭐가 늦어졌고 뭐가 저째서 이게 애들이 별로 안 컸고 배추가 뭐 별로 안 컸고 빨리 썩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들으면 진짜 변화라는 게 있구나 싶어요. 이게 체감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 갖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얼마나 시킬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지만 그래도 관심 갖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라는 생각을 저도 자주 해요. 제가 좋아하는 제이미 올리버라는 혹시 아세요? 네, 알죠. 네.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셰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이제 학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음식과 그 음식을 이루는 재료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육을 해주는 그런 캠페인 활동 같은 것도 하셨는데 그 계기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충격을 먹었었는데 아이들이요. 토마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캔으로 된 그런 것만, 마트에서 그런 것만 보고 접해가지고, 정말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아는 그런 어떤 채소들과 음식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른다는 게, 그러니까 이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그렇게 공장화 시스템에서 이렇게 포장돼서 정갈하게 아니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나온 것들만 보면 당연히 내가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에서 유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지내는 것과 우리가 지내고 있는 환경을 이게 다 어디서 온 거고 어떻게 온 거고 어떤 어떻게 어떻게 이 모든 것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아토믹 씨는 어떤 경우에 느꼈어요? 사실 리허설 때 이 질문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뭔가 자연이라기보다 동물과의 교감,
동물과의 연결을 좀 생각해 봤는데 저는 되게 동물이랑 항상 함께 살았었거든요. 진짜 뭐 제가 기억 안 나는 강아지가 있을 정도로 되게 어릴 때부터 항상 집에 동물이 있었는데 그리고 특히 고양이를 11년이 아니라 14년, 15년을 키웠고 근데 이제 요새 최근 한 몇 달 전부터 저희 집 뒤쪽에 고양이 세 마리가 완전 까만 애 한 마리랑 턱시도라 하죠. 흰색이랑 까만색 섞여 있는 아이 두 마리가 이렇게 세 마리가 같이 몰려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두 마리는 조금 어렸었고 한 마리는 처음 봤을 때도 좀 컸었고 이제는 세 마리 다 거의 다 컸는데 근데 걔네가 처음에는 엄청 경계를 했어요. 막 그러다 공격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한 2, 3미터 거리에서 지켜만 보고 제가 쭉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도망가고 이런 식의 거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래서 먹을 거를 제가 갖고 가도 이렇게 앞에만 두고 제가 딴 데 가면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보니까 얘네도 이제 제가 먹을 거를 몇 번 줬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난 건지 언제부턴가는 막 저 오면은 막 야옹 야옹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도 엄청 가까이 오진 않고 그래서 한 요새도 좀 그 정도의 거리로 조금 다가오고 몇 번 그냥 이렇게 뭐라 하지 미간을 이렇게 쓰다듬은 적은 있는데 어쨌든 좀 아직 경계하는 상태로 지내는데 며칠 전에는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약간 후문 같은 데가 있어서 제가 거기로 자주 다니는데 막 이제 갈라는데 걔가 있어서 안녕 이러고 하는데 이렇게 슬금슬금 막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나 오늘 먹을 거 없어 미안하고 문으로 나갔더니 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야옹 야옹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봤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저한테 막 뭐 먹을 거 왜 없냐고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좀 그 배웅을 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뭔가 그렇게 천천히 다가가는 거 점점 친해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날 되게 기분 좋았던 기억이 아토믹의 고양이 선생님이네요. 그러게요. 더 친해지고 싶어요. 저도 영국에 있을 때 저희가 홈스테이 하던 집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랑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고양이가 좋은데 살아본 적은 없으니까 실제로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알아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델이라는 친구한테 고양이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고양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델이 저한테 고양이를 만나면 먼저 코에 손을 갖다 대서 냄새를 맡게 하고 그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내가 절대 먼저 다가가면 안 되고 고양이가 나한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다가오지 않으면 저랑 고양이의 관계는 끝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양이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고양이들이랑 친해졌어요. 결국에는 제가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고 고양이가 저를 신뢰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렇게 친해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막 절 경계하는 몸 형태로 절 보고 있다가 막 나중에는 저랑 같이 자기도 하고 막 밤 되면 문 열어달라고 자러 와요. 그런 고양이도 있었고 되게 같은 언어로 말을 하지 않지만 서로 통하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고양이들이랑. 이 영화 보면서
저도 느꼈지만 동물들한테 인기 많으면 진짜 기분 좋다고요. 맞아요. 네, 교감도 교감이지만 뭔가 외면당했을 때 그 그, 뭔가 비참한 그 느낌. 뭔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물들은 정말 순수하고 무고한 어떤 그런 존재라서 그 존재가 나에게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그냥 진짜 솔직하고 순수한 것이어서 나에게 등을 돌리면은 내가 되게 안 좋은, 안 좋은 사람인 건가?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에게 다가오면 정말 뭔가 아까 그 눈과 눈을 통해서 서로의 속을 들여다보듯이 이 아이가, 이 존재가 내 속을 다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 집에 놀러 갔을 때 쿠키 친구네 집에 헤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도 그렇고 우리 제니 친구 집에는 드림이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안기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존재들 말고 늘 그냥 그 한 자리에 되게 오랜 시간 존재해 왔는데 내가 다가갔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없이 저를 안아줬던 존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무고 두 번째는 바다였어요. 첫 번째는 제가 19살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도서관 근처에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서 이렇게 돌아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엄청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만났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된 나무였어요. 그때는 밤이었고 거리에 사람이 없었고 저는 그 나무를 보고 그냥 다가가서 안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안았는데 그때 진짜 바람이 이렇게 싹 불면서 나뭇잎이 이렇게 싹 하는데 제 심장, 제 몸 저 깊숙한 데서부터 막 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막 이렇게 솟구치고 막 어딘가 제가 막 풀려나는 듯한 그런 이것은 뭐 해방감도 아니고 희열도 아니고 뭔가 되게 정말 신비로운 신선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순간이 되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정말 나무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울림이 있었는데 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바다를 찾아갔을 때 그때 제가 몸이 반쯤만 잠겨서 이렇게 귀 밑에서 찰랑찰랑거리는 바닷물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존재와 연결됐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이 지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감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하셨는데 딱 정말 그런 정말 너무 막 뭐라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그 커다란 신비로운 희열? 그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정말 신비로운 감정이었어요. 그 나무를 안았을 때와 비슷한 굉장히 압도적인 저라는 존재를 넘어서는 경험이었어서 그 순간들이 되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마치 이분께서
문어 씨를 그리고 그 차가운 바다의 감각을 매일매일 그리워해서 매일매일 찾아가게 됐듯이 저도 이 도시에 살면서 항상 그 자연, 나의 근원, 우리의 근원? 뭔가 그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는 그런 감각? 그런 사랑을 항상 뭔가 그리워하면서 그 감각을 갈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음, 나무가 가끔 되게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다기보다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냥 갑자기 저도 생각났는데,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그걸 가려면 항상 버스를 타고 갔는데, 거기 버스 정류장에 조금 꽤 큰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 나무를 봤는데, 갑자기 엄청 신기하고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 나무가. 그래서 껍질을 엄청 자세히 봤어요. 막 껍질을 돌아가면서 보고 사진도 막 혼자 찍고 그래서 갑자기 그 나무가 생각이 나네. 요새는 그쪽에 갈 일이 없어서 정류장에 안 갔는데 한번 지나갈 때 나무가 잘 있나 보고 싶어졌어요. 가서 안아보세요. 저는 나무 냄새 맡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냥 네, 또 저도 좋아하는 나무가 있는데 저희 집이 부천이에요. 근데 저희 가족끼리 드라이브로 자주 인천의 자유공원이라는 곳에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엄청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나무를 심은 연도가 써 있는데 1884년에 심어진 플라타너스인 거예요. 그거 정말 엄청 오래된 나무죠. 그래서 뭔가 그 나무가 너무 좋아서 그 공원에 갈 때마다 항상 거기서 그 나무가 보이는 곳에서 나무를 보거든요. 거의 진짜 엄청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정말 안부를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엄청 좋아서. 그게 위에 전망대 있는 곳에서 보면 그 나무가 엄청 크게 보이고 또 나무를 보러 아래로 내려가서 밑에서 나무를 내려다보면 또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씩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엄청 오래돼서 그 나무 앞에 서 있으면 진짜 뭔가 나를 넘어선 시간이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무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 그리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살아갈 나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자연의 일부라는 걸 나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이 엄청 잘 가고 딱 유독 그 나무가 오래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전생의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음, 배를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늘 기다린 거예요. 그렇네요. 너무 저의 관점에서 나무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근데 저는 좋아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음.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서 그들 각자의 영화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영화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사실 영화를 그냥 봤을 때는 이 크레이그 포스터와 문어의 관계 또는 문어의 일생? 약간 그거에만 초점을 좀 맞춰서 봤거든요. 근데 오늘 리허설 할 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이 크레이그 포스터라는 분의 태도? 뭔가 문어와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저희한테 크레이그 선생님처럼 뭔가 배울 수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도 말한 대사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의 일부지 비지터, 그러니까 그런 뭔가 외부인으로서 방문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영화 봤을 때는 좀 그 얘기에 동의를 완전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는 거는 동의하는데 뭔가 이 야생 자연, 완전한 자연에 갈 때에 나는 좀 조심해야 되고 거기를 뭔가 해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약간 비지터 같은 그런 관점을 좀 저는 갖고 있었어요. 그게 좀 다이빙 할 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괜히 내가 잘못해서 막 산호를 부러뜨린다거나 뭐 물고기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엄청 조심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갈 때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말에 영화 볼 때는 좀 동의를 덜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말에서 그 비스터가 아니라고 했는지. 그래서 좀 더 저도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해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좀 편하게 갖고 좀 더 나도 나와 동등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터뷰에서 읽었던 것 중에 여기서 문어한테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그냥 계속 옥토퍼스라고만 부르지.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처럼 해석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붙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고서 되게 내가 동물을 대할 때 갖고 있는 태도에도 되게 반성할 거랑 배울 게 엄청 아직 많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동물을 좋아하고 아끼지만 아직은 뭐 동물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관심 갖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이번 영화 보면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되게 부러웠어요. 매일매일 바다에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이 크레이그 씨의 환경, 그 거주 환경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죠? 그 자체가 너무 완벽한 다큐를 찍기 위한 세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기회가 되면 그냥 저한테 1년을 주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평생. 평생이고 평생도 좋겠죠. 그러니까 1년 살아보고 결정하면 좋겠죠. 아무튼 그걸 보면서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 교육은 잘 모르는데 제가 여태까지 받아왔던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너무 사람을 인간이 만든 거에만 집중하도록 가르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내 주변에 있는 나무의 이름도 모르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어떤 꽃인지도 모르고 이런 게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면 직접 나가서 진짜 아무것도 옛날에 많이 쌓아왔던 지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격리된 채로 살아야 하는 뭔가 나 혼자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되게 불만이었는데 그런 세팅은 제가 바꿀 수 없으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 진짜 더 많은 관심 그리고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저는 오늘 공교롭게도 방송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자연에 대한 얘기를 거의 다 하게 됐는데 시작할 때는 잠깐 달이 예뻐서 좋았다는 얘기를 했었고 나무 얘기도 하고 바다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 도시에 살면서도 물론 바다는 항상 곁에 있을 수는 없지만 달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바라보면서 항상 이 현실에 살고 있으면서 뭔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어떤 그 모든 나의 지금을 살고 있으면서
과거와 지금과 미래를 연결해주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는 되게 긴밀하게 깊이 깊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때 그 벽을 허물고 맨몸으로 자연을, 그리고 세상을, 나를, 내 앞에 있는 당신을, 그 당신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맨몸으로 마주하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깊이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이루는 어떤 기적이 있고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영화를 보면서도 오늘 대화를 하면서도 느끼게 해준, 되새기게 해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우리의 문어 선생님, 고양이, 나무, 바다, 자연 그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함께 기원하면서 배 씨의 목소리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